한번 해주세요. 무궁화가 복제가 안 된 이유가 뭐예요? 그동안 이제 무궁화는 관습이라는 게 있잖아요. 하도 이제 무궁화를 우리가 자주 노래로 부르고 애국가로 부르고 가는 건가가 있으니까 저건 우리나라 꽃이다 이렇게 관습을 알았어요. 그런데 제가 유엔 총병한테 한중 중단 전화를 받고 그 이듬해가 제가 국회에서 가장 좀 능력이 있다는 예결위원장을 했죠. 대한민국 돈이 어디서 나와서 어떻게 쓰는지 그거를 편제를 짜는 게 예결위원장입니다. 그때 마침 기회가 돼서 내가 좀 힘이 있으니까 무궁화를 나라꽃으로 만들어야 되겠다 해가지고 그걸 법제화를 제도화를 신청했는데 이 아까 얘기한 대로 국화꽃 동의회가 저한테 오는 국화 그 다음에는 진달래 이 꽃들의 동의회가 다 있습니다. 찾아보세요. 그분들이 동의회 숫자에 의해서 나라꽃을 만들어 달라요. 그런데 무궁화는 국화꽃의 반도 안 돼요. 동의회. 그러니까 많은 숫자, 국민이 많이 원하니까 그걸 나라꽃으로 해달라고. 그렇다고 해서 국화꽃을 대한민국 나라꽃으로 만들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나라꽃으로 아직까지 법제화가 안 된 이유가 거기 있습니다. 그런데 지난번 윤 대통령을 만나서 여러 가지 이야기를 하는 과정에 그런 보고를 드렸더니 그거 빨리 해야 되겠다 그래서 저는 올 아니면 내년에는 상반기에 우리나라 무궁화가 대한민국 나라꽃이다 이렇게 공포를 할 겁니다. 네. 농어촌에 관한 윤석열 대통령하고 한 얘기 좀 한번 해주십시오. 농어촌에 관한 윤석열 대통령과의 대화의 내용을 좀 대통령하고 얘기하면 다 얘기할 수는 있는데 미안합니다. 다 이제 조금 공개된 거는 여러분들 식량의 개념을 우리가 배고플 때 먹는 일본 시대 때 6.25 때 개념 그게 조금 지나가면은 수준 높은 학자들이 쓰는데 생명산업은 식량. 그런데 지금은 불아프나 유럽 가면은 식량을 무기라고 식량무. 식량을 많이 갖고 있는 나라가 강한 나라예요. 결국은 그렇습니다. 왜 그러냐? 전쟁이 일어났다. 배고픈 인민들, 배고픈 국민들이 전쟁을 할 수 있습니까? 못하는 겁니다. 그래서 불아파나 유럽에서는 식량을 무기다 이렇게. 우리나라에서 식량 무기라고 지난 4, 5년 전부터 기회 있을 때마다 얘기를 하는데 그러면 좀 이상하게 봐야죠. 무슨 남북을 갈려놓는 선동자로 보는 사람도 있고 그러나 식량은 무기다. 이 식량의 가치를 높이는데 이제 여러분들이 조금 더 깊이 할 거는 식량하면 쌀을 우리가 주식으로 하잖아요. 쌀. 그런데 외국에서는 쌀, 보리, 콩, 옥수수, 밀, 오곡을 식량이라고 해요. 우리도 식량의 폭을 넓혀야 돼요. 그런데 우리는 지금 쌀을 대부분이 식량의 주식으로 먹어요. 그래서 이제 여기서 또 조금 깊이 들어가면은 쌀이 1년에 9조 6천억 생산액이 나와요. 돈으로 따지면. 9조 6천억. 그런데 축산, 소, 돼지, 이 축산은 약 24조가 나와요. 그래서 우리나라 농촌의 구조가 앞으로는 국민이 많이 먹는 축산 쪽으로 패턴을 바꿀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축산의 장점은 뭐냐? 축산물을 많이 먹으면 우선 건강합니다. 건강하면 어떤 상황이 오느냐? 의료보험 수가를 덜 내는 거예요. 사람이 각자 건강하면 약관과 병원을 덜 가잖아요. 그래서 의료보험 수가를 덜 내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나라의 지금 제도를 아주 잘해서 하나 성공한 건 생활체육. 생활체육은 시군 단위로 지금 국가가 보조를 해주는 바람에 잘 활성화가 됐어요.
이 생활체육이 활성화가 되면 그 지역에 약방과 병원을 덜 가게 돼요. 그럼 의료원 습관을 덜 내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농어촌 농민이 건강하고 잘 살고 그리고 손해보지 않는 농어촌을 만들려면 이제는 복지라는 이름으로 농어촌을 바꿔야 됩니다. 그래서 앞으로 우리 대한민국의 농협이 세계적인 농협입니다. 농협. 그래서 저는 농협을 앞으로 이대로 가면 안 된다. 이제 농협은 이렇게 바뀔 겁니다. 제가 지금 작업에 착수를 했는데 농촌에 어촌에 있는 농협은 생산 농협으로 시스템을 바꿔요. 생산. 그리고 도시에 있는 농협은 판매 농업을 바꿔요. 농촌선 생산하면 도시 농업은 풀어가줘요. 이 구조를 바꾸는 데는 쉽지는 않습니다만은 그래도 덴마크나 스위스, 노르웨이 같이 이렇게 바꿔가요. 그러면 우리 농촌 농민들이 손해가지 않는 농사를 지을 수가 있어요. 선도금도 주고 그리고 농사를 잘 질 수 있는 여건을 도시농업에서 도와주고 그 생산된 농산물을 도시농업을 풀어주고 그 이익을 공유하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은 무나 배추를 농촌 농협에서 생산하면은 그걸 차에 싣고 돌아다니면서 도시에서 팔거든요. 유통비에다가 인건비에다가 아무것도 남는 게 없어요. 그래서 대한민국 농협을 꼭 필요한데 구조 좀 바꿔야 되겠다. 농촌 농협은 생산하는 농협, 도시에는 팔아주는 농협, 이렇게 투톱으로 만드는 것이 우리 대한민국 농촌을 좀 부가가치가 있는 그런 농협으로 바꿀 수 있다. 이렇게 보고 지금 작업이 들어갔다 말씀드립니다. 건의사항이 있습니다. 네. 지금 그 도농복합 지역에서는 농협의 그 조합원들이 농사를 안 짓는 사람 숫자가 더 많거든요. 그러면 이제 대의원이나 아니면 이제 이렇게 그 이사들이 모여서 의사 결정을 할 때 농업에 관계된 사업을 자꾸 못하게 해요. 숫자로. 한마디로 말해서 육묘장을 만든다든가 이런 거 못하게 하고 금융 사업이라든지 아니면 판매 사업이라든지 이런 걸 하게 하거든요. 근데 왜 그렇게 하냐면 사실 수익성을 따져보면 아까 이제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농업에 관계된 사업을 하게 되면 수익이 작아요. 그렇기 때문에 야 우리 같은 농협인데 쟤네도 안 하는데 우리는 왜 그걸 해야 되냐 이러면 이제 숫자에서 밀리는 거거든요. 근데 이걸 보완하려면 어쨌든 농협이니까 농업에 관계된 프로그램을 많이 활성화하는데 인센티브를 많이 부과를 하게 되면 이것이 어떤 그 피해 의식이 없고 오히려 이것이 농협에 유익이 된다 그래가지고 많은 활성화가 될 것 같거든요. 육묘장 같은 경우에 봄에 그 노인 양반들 그 흙 넣고 벽시 뿌리고 그런 게 싹 없어졌잖아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건 굉장히 좋은 거거든요, 농촌에. 그런데도 농협에서는 반대를 해요. 대부분의 숫자 싸움에서 밀리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이 농업 생산 기반 사업을 하는 농협에 인센티브를 주는 제도를 만들면 이런 문제가 해결될 것 같습니다. 정답입니다. 지금 거기 3대 현상의 일부분을 말씀하시는데 우리가 축산국이에요. 대한민국 축산을 국민이 선호해서 쌀보다 3배 이상의 생산량이 많다고 아까 그랬잖아요. 그런데 축산 사료를 우리가 85%를 수입하는 나라입니다. 우리가 생산하지 못하고 외국에서 사료를 수입하는 거예요. 그럼 대한민국 축산 희망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축산물 가격이 비싼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들이 잘 아는 미국 옆에 큐바나 그 노르웨이 아까 얘기한 선진국은요 전부 작업률 축산이 70% 이상 됩니다. 사료 작업률. 그 가격이 싸니까 한국에 들어와서 장사가 되는 거죠. 그래서 지금 말씀하신 대로 이제 그것을 조금 더 과학적으로 말씀드리면 통계농업을 한국도 해야 돼요. 통계농업. 예를 들어서 충청남도의 인구가 몇 명인데
여기는 쌀을 밀가마 생산해야 돼요. 꽤, 보리는 얼마 정도 생산해요. 이 통계를 잡을 수가 있거든요. 그렇게 해서 하면은 그 지역에 있는 유통 구조는 거기서 손해갈 리가 없어요. 근데 우리나라는 지금 중앙에서 통계 잡아갖고 전라도, 경상도는 똑같이 행정적으로 밀어버리니까 거기에 안 맞는, 예를 들어서 권행기 배추가 강원도에서 많이 생산했다. 근데 일반 이쪽 이 남쪽이나 이쪽에서는 권행기 배추하고는 아무 상관없어요. 그래서 이제 지금 말씀하신 거는 아주 좋은 아이디어고 저도 참고했다는 말씀 드리고, 통계농업이 전 국민을 상대로 할 수 있는 고루고루 발전할 수 있는 농업이 하나다. 그래서 통계를 우리가 중요시 하려고 하는데, 뭐 과거 정부를 제가 탓해서가 아니라 과거 정부에 잡았던 통계청 통계가 따로 있고, 이 외무부랑 또 각 부처의 통계가 다 달라고. 그래서 이제 통계를 우리가 불신하고 있는. 그래서 윤석열 정부가 그거 하나는 더 잡겠다. 그래서 참 저도 그날 만나서 고마웠어요. 통계가 틀리면은 나머지 정책은 틀리는 거 아닙니까? 뭐 다 제가 아는 말씀, 네. 네. 제가 두 가지만 준비했습니다. 저는 김포에서 살고 있는데요. 지금 휴경지 논 같은 경우는 휴경지가 굉장히 많습니다. 김포 같은 경우는. 근데 그 농사를 짓고 싶으면 40대, 50대, 60대한테는 그 휴경지를 주지를 않습니다. 그리고 20, 30대들한테 농사를 지을 수 있게 보낸다고 지원을 해주는데, 지금 20, 30대 젊은 친구들이 과연 민명이나 들어와가지고 그 논농사를 지을까. 그런 지금 그런 틀에 묶어놔가지고 나이가 먹은 노인네들은 50대, 60대, 70대 이런 분은 농사를 그 농사를 짓고 싶어서 농지은행에 가서 나를 줘라 했는데 그걸 지금 안 주고 있습니다. 그런 거를 지금 지멘들어서 그러니까 그게 젊은 사람들만 농사를 짓게끔 혼자 지원을 해준다면 실질적으로 지원금은 다 받아 먹습니다. 젊은 친구들이. 근데 내가 지원받은 걸 다시 또 나이 먹은 사람들 제 임대를 하고 있는데 보고하고 지금 백종원 씨가 한 20년 됐다고 했는데 그런 지역 발전을 해서 그렇게 해놓은 일에 대해서 그분이 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먼저 말씀하신 그거는 70세로 지금 연장 법안을 내려요. 지금 아까 그 우리가 65세 카타용인데 그 70세까지 올리는. 그렇게 해서 실질적으로 그 지역에 농사를 짓겠다는 기회를 더 주자. 그렇게 이제 좀 지금 모국을 만들고 있습니다. 지금은 65세가 아니고 그 휴경지를 농지은행에서 저렴하게, 만들 좀 더 저렴하게 아니면 좀 더 주고 땅을 매입을 합니다. 근데 그 매입한 땅을 20대, 30대들한테 지원을 해주고 있거든요. 아니 그러니까 그 얘기인데 농촌에 실제 농사질 사람은 경륜과 경험이 있는 65세 이상 분들인데 그분들은 나이에 제한을 받으니까 그 혜택을 못 받는 경우가 있어서 그 연령을 높이고, 그리고 이제 지금 여기 뭐 귀농 오시는 청년들이 있는지 모르겠는데, 귀농은 제가 지금 그걸 내놓고 이 귀농하는 분들한테 많은 항의를 받는데, 귀농은 지금 무작정 농촌에 가서 귀농하는 건 안 맞습니다. 지금 제가 조건을 내세운 것이 4가지 이상 5가지 정도 농사 짓는 방법을 여기서 교육을 받고 내려가요. 시골에 내려와서 못 심을 때 그들 못 심으라면 못 심습니다. 그리고 감자, 뭐 파 이런 거 파종하는데 심으라면 기술이 없으니까 못하는 거예요. 그런데 농장 가면 다 타와요. 인터넷에 들어가면 다 나오니까. 그래서 실질적으로 우리 청년들에게 4가지 이상 기술을 연마한 분들이 귀농을 하게 만들어요. 두 번째는 지금 말씀하신 농자금을 1년 정도 농사 질 수 있는 농자금. 그 최소한도 갖고 가야 돼요. 그리고 그 다음에는 컨테이너 박스라도 이 사는 집이 있어야 되는데 전부 이걸 분 단위, 면 단위에서 다 해달라는 거예요.
지금은 인구 유입이라는 차원에서 웬만한 데는 다 해줍니다. 그런데 이분들이 5년을 못 넘기고 대부분이 또 다시 서울로 올라가요. 그러면 그동안에 거기에서 국고에 충났던 것은 엄청난 빚입니다. 이 악순환이 지금 연속되고 있는 거예요. 이거를 요번에 뜯어서 고치려고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또 하나 이야기는 뭐였었죠? 백종원 씨. 백종원 씨는 뭐 대한민국의 내노라 할 저는 유명한 셰프라고 봅니다. 그래서 이런 분이 예산 사람이에요. 저희 선거구거든요. 이 예산 재래시장을 그분이 살렸는데, 재래시장이 대부분 5일장이거든요. 그런데 예산장은 5일장이 없어지고 매일 장이에요. 매일. 그래서 그분의 이제 특이함을 보면은 시설비 그렇게 많이 들어가진 않아요. 그전에 있었던 걸 조금 고치자는 정도고, 시설 투자를 그렇게 많이 안 해요. 그 대신 이 음식 생산에 진짜 정성을 다해요. 그런데 여기서 이제 어떤 문제가 생기느냐, 그 교육을 시키고 그 장사 잘 되는 곳이 좀 떨어진 사람들도 장사가 안 해요. 이제 그분들이 항의를 들어요. 그 문제는 이제 화급 효과라 해서 어떤 방법으로 이걸 국가하고 자기도 고민을 많이 해요. 그게 대표적으로 홍대, 그 앞에 가면은 그분이 이렇게 스케치 한 데는 다 잘 돼요. 그런데 그 옆에 어디 스케치 안 한 데는 또 이게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상대적인 문제가 있는데, 그걸 뭐 시장 경제의 원칙으로 돌릴 수밖에 없어요. 이 집이 잘하면 뭘 잘하는가 해서 배워서 같이 잘하게 하지, 왜 저기는 잘 되는데 난 안 되느냐는 걸 그 사람한테 항의하는 건 저는 안 맞는 거예요. 뭐 사모님 뭐 질문 있으세요? 하도 많이 해서. 자, 저도 이제 또 올라가 봐야 되고, 아주 자연스럽게 제가 준비가 좀 부족했습니다만은, 부패 방지는 깨끗한 것이고 청명한 건데, 그 사람이 하는 건데, 사람이 이 기본적인 그 갖고 있는 기본 스탠드가 있거든요. 그걸 천성이라고 하는데, 천성은 다 깨끗합니다. 이 중간에 잘못 오염되고 물들어서 그렇지. 그걸 어떻게 다시 우리가 천성을 바로 잡아내느냐는 문제예요. 그 바로 잡아내는 거는 이런 교육장소밖에 없어요. 이런 교육장. 그래서 저는 아까도 존경은 나는 얘기를 여러 번 쓴 거는, 이렇게 우리 사장님 같이 좀 저기 여기 학장님 같이, 요새는 또 학장님으로 부르시는데, 학장님 같이 이렇게 설선해서 행동으로 공간을 만들고 교육을 쓰는 프로그램을 짜고, 그거 여러분들 듣기 좋은 얘기가 이렇게 한 개가 없습니다. 제가 저 성균관 대학교 가면은 성균관이 있어요. 거기 제가 가끔 가서 공부를 하는데, 거기 가면 이제 뭐 갓 쓰고 도포 있고 뭐 그런 분들이 와서 이제 한 200여 명씩 한 달에 한 번씩 교육받고, 저도 거기 앉아서 이제 교육을 좀 받고 있어 조금 좀 공부를 하려고 그러는데, 거기 가면은 이제 예의 도덕 문제 나오고 청년 문제 나오고 깨끗한 정신 마을, 그건 나라를 살리는 거다, 뭐 이런 얘기 강의합니다.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에게 한 가지만 더 말씀을 끝으로 드리면은, 대한민국 사회를 움직이는 것은 법과 제도입니다. 그렇죠? 법과 제도. 법과 제도 위에 뭐가 있냐? 도덕과 예의가 있어요. 도덕과 예의. 그것만 알면은 우리는 이 사회를 아주 바르게 살 수가 있어요. 그렇다고 우리 법대로라고, 법대로는 좋습니다. 근데 그 위에 있는 것이 도덕과 예의. 그 도덕과 예의는 법과 제도 위에 있다. 그럼 우리가 생각을 두 번만 해보면은 함부로 행동을 못합니다. 고민을 하게 됩니다. 고민하다 보면 잊어버렸던 것도 바로 잡아지는 거죠. 아무쪼록 오늘 경기국의 방지교육대학교 우리 대학원 학원생 여러분들 진심으로 감사드리고,
더욱 많이 발전하셔서 이웃 또 대한민국 전체 아주 왕성하게 교육을 시켜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여러분들 감사합니다.